챕터 1 첫 번째 실종. 수사일지 1970년 8월 21일 한강시 서부경찰서. 강태수 형사. 어제 저녁 8시경 장림동에서 7살 여아 박현주 양 실종. 부친 박철민 씨 신고 접수. 현주 양은 핫도그를 사러 집 근처 구멍가게로 향함. 도보 5분 거리. 가게 주인 진술. 현주 양 핫도그 구매 후 집으로 향했다고 함. 이후 목격자 전무. 인근 주민 및 순경 투입 수색. 오전 6시경 장림동 공터 풀숲에서 시신 발견. 4인 경부 압박 질식사. 손발 러닝셔츠 찢은 끈으로 결박. 성폭행 흔적 없음. 폭부에 검은 사인펜 낙서. 청학동 최민지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최민지 인물 파악 중. 범인 20대 30대 남성 추정. 일기. 8월 21일 밤 11시.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오늘 본 것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린다. 새벽 5시. 박현주 양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9시간째. 우리는 장림동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최 형사가 소리쳤다. 여기요. 공터 쪽 풀숲. 나는 달려갔다. 손전등 불빛이 풀들을 비췄다. 처음엔 인형인 줄 알았다. 작은 팔. 하얀 원피스. 그러나 인형이 아니었다. 풀을 헤치자 그 아이가 보였다. 박현주. 7살. 어제까지 핫도그를 좋아하던 평범한 아이. 그 아이가 거기 있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목에 남은 붉은 자국. 손목과 발목을 묶은 끈은 아이가 입고 있던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것이었다. 박 형사가 뒤로 물러서며 신음했다. 최 형사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도대체 누가. 7살짜리 아이에게. 감식반이 도착하기 전 나는 현장을 천천히 살폈다. 발자국 흔적은 없었다. 주변에 흉기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샌들 한 짝. 현주가 신고했던 것이다. 범인이 아이를 끌고 갈 때 벗겨진 것 같았다. 그리고 배에 쓰인 글씨. 감식반원이 옷을 걷어 올렸을 때 우리 모두 숨을 멈췄다. 검은 사인펜으로. 또박또박. 청학동 최민지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말이 되지 않는 문장. 청학동과 대신공원은 여기서 한참 떨어진 곳이다. 최민지라는 사람도 수상하다. 왜 굳이 다른 사람 이름을 쓴 것인가? 범인이 허위 정보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다. 현장을 보던 최 형사가 말했다.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그렇다.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시신을 옮기기 전 나는 현주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작고 동그란 얼굴. 긴 속눈썹. 누가 봐도 예쁜 아이였다. 이 아이는 왜 죽어야 했나? 핫도그를 사러 나갔을 뿐인데. 집에서 5분 거리. 그 짧은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부모님을 만났다. 박철민 씨 내외. 어머니는 기절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넋이 나가 계셨다. 형사님, 우리 현주 찾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찾긴 찾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나? 결국 동료가 대신 말씀드렸다. 부친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안 돼. 안 돼. 우리 현주가. 그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셨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오후 4시. 경찰서로 돌아와 간단히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최 형사 박 형사와 마주 앉았다.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다. 최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신에 낙서를 하다니. 완전히 미친 놈입니다. 나는 생각했다.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할까? 정신이상자. 그건 분명하다. 하지만 단순한 정신이상자가 아니다. 계획적이다. 아이를 유인했고 목 졸라 죽였고 시신에 글씨를 썼다.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내일부터 전과자 명단을 뒤져야겠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 정신병원 기록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 퇴원한 환자 중 폭력성을 보인 사람. 범위를 좁혀야 한다. 그러나 한강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200만이 넘는다. 그 중에서 한 명을 찾는다는 건. 최 형사가 말했다. 형사님, 우리가 못 잡으면 또 일어날 겁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류의 범인은 멈추지 않는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또 범행을 저지른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 경찰서를 나서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거리는 평온했다.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학생들,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 이들은 아직 모른다. 어젯밤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7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괴물이 이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걸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보였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는 아이, 친구와 웃으며 걷는 아이. 모두 현주처럼 작고 연약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그게 내일이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이 켜져 있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또 밤샘 수사였어요. 밥이라도 먹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먹을 수가 없었다. 아내에게 말했다. 당분간 지영이 혼자 밖에 내보내지 마. 학교 갈 때도 데려다 주고 데려와. 절대 혼자 다니게 하지 마.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그렇게 해줘. 부탁이야.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지영이 방문을 열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빠. 지영이가 웃으며 달려왔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연약한지. 지영아. 응.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학교 갈 때 엄마 따라가고.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빠. 아이를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다. 책상 위에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 우리 가족이라고 쓰인 그림. 아빠, 엄마, 지영이가 손을 잡고 있다. 침대 옆에 놓인 인형들. 토끼 인형, 곰 인형, 책장에 꽂힌 동화책들. 이 모든 게 소중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이 작은 행복이. 지영이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한참을 서서 아이를 봤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등, 열심히 크레용을 쥔 작은 손. 현주도 이랬을 것이다. 어제까지는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인형과 놀고 엄마 아빠와 저녁을 먹고 그러다 핫도그가 먹고 싶어서 잠깐 나갔을 뿐인데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범인 반드시 잡겠다. 지영이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왔다. 책상 앞에 앉아 사건 기록을 다시 본다. 박현주 7세 한강시 장림동 거주 1970년 8월 20일 오전 6시 사망 확인. 사인 경부 압박 질식사. 이 차가운 문장들 뒤에 한 아이의 삶이 있었다. 핫도그를 좋아하던 아이. 매일 저녁 가게에 가서 간식을 사 먹던 아이. 밝고 예쁜 아이. 이제 그 아이는 없다. 범인. 나는 반드시 너를 잡을 것이다. 내가 누구든 어디 있든 이 아이에게 한 짓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시계를 본다. 자정이 넘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 청학동으로 가서 최민지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대신공원도 가봐야 한다.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단서가 있어야 한다. 이대로 끝날 순 없다. 그리고 전과자 명단, 성범죄자 리스트, 정신병원 기록 모두 확인해야 한다. 한 명씩, 천천히,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현주의 얼굴이 보인다. 배에 쓰인 글씨가 보인다. 청학동 최민지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새벽이 올 때까지 나는 뒤척였다. 챕터 2 또 다른 악몽. 수사일지 1970년 8월 25일 강태수 형사. 어제 저녁 7시경 좌천동에서 5살 남아 정준혁 군 실종. 부친 정동수 씨 신고. 박현주 양 사건 이후 나흘 만. 준혁 군은 집 앞 골목에서 놀다가 사라짐. 목격자 진술 있음. 택시기사 이모 씨. 어젯밤 10시경 좌천동에서 30대 남성이 준혁 군과 비슷한 남아를 데리고 택시 탑승. 충무동 수산센터 앞까지 이동. 금일 새벽 6시경 충무동 어시장. 사과상자 더미 속에서 준혁 군 시신 발견. 사인 경부 압박 질식사. 손발 결박 방식 동일. 러닝셔츠 찢어 만든 끈. 복부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후아아 죽였다 기재. 범인의 조롱으로 판단.
현주양 사건과 동일범 확실, 필적 감정 의뢰, 청학동 최민지는 실존 인물이나 관련 없음, 범인의 허위 정보, 시민 불안감 극도 고조. 일기 8월 25일 새벽 6시 10분 충무동 어시장. 또 전화가 왔다. 아이 시신 발견. 달려가는 차 안에서 기도했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하지만 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사과 상자가 쌓여있는 하차장. 상인 박모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저 상자 사이에. 최 형사가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우리는 봤다. 정준혁 5살. 손발이 묶인 채 상자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박 형사가 욕을 내뱉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흘 전 현주양을 본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또 한 명. 시신을 꺼냈다. 준혁이는 현주보다 더 어렸다. 겨우 5살. 작은 얼굴. 곱상한 이목구비. 여자아이처럼 예쁜 아이였다. 목에 붉은 자국. 손목에 끈 자국. 모두 현주양과 똑같았다. 그리고 배. 러닝 셔츠를 걷어 올리자 글씨가 나타났다. 후아 죽였다. 검은 사인펜으로. 또박또박. 최 형사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이 미친 새끼가. 박 형사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다. 후아. 웃음소리를 글로 쓴 것. 범인은 즐기고 있다. 아이를 죽이는 것을.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이 게임이다. 그에게는 감식반이 와서 현장을 조사했다. 필적 전문가도 왔다. 현주양 사건의 필적과 비교했다. 동일인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같은 놈이라는 것을. 오전 9시. 정동수 씨 부부가 도착했다. 준혁의 어머니는 시신을 보자마자 기절했다. 정동수 씨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준혁아, 아빠가 왔다. 일어나 제발. 나는 참아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나흘 전 박철민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또 한 가족이 무너졌다. 또 한 아이가 사라졌다. 오전 11시. 긴급회의. 서장님이 직접 주재하셨다. 특별수사본부 즉시 편성. 인력 태폭 증언. 범인 검거에 모든 역량 집중. 회의실에 앉아있던 형사들 모두 분노로 떨고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이 새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서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잡아야 한다. 반드시 잡는다. 회의가 끝나고 최 형사와 단둘이 남았다. 형사님. 네. 저 어젯밤에 좌천동 순찰 돌았어요. 10시쯤. 나는 최 형사를 봤다. 계속. 만약 제가 그 골목을 지나갔더라면, 만약 그때 그 남자를 봤더라면. 최 형사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이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만약. 우리 모두 그 단어에 시달리고 있었다. 만약 나흘 전 현주를 구했더라면, 만약 범인을 잡았더라면 준혁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오후 2시. 택시기사 이모 씨를 만났다. 50대 중반. 성실해 보이는 인상.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문에서 봤어요. 준혁이라는 아이가 죽었다고. 그 아이 같았어요. 어젯밤 제 택시에 탔던.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젯밤 10시쯤이었어요. 좌천동 골목 어귀에서 손님을 태웠죠. 30대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아이. 남자가 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땠습니까? 울거나 저항하진 않았나요? 아니요. 조용했어요. 그냥 남자 옆에 서 있었죠. 저는 아버지와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 남자 인상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평범했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170cm 정도. 마른 편이었고. 얼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그냥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어디까지 태웠습니까? 충무동 수산센터 앞이요. 거기서 내렸어요. 그리고 남자가 아이 손을 잡고 어두운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냥 출발했죠. 이모 씨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왜 그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나?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아닙니다. 몽타주 작업에 들어갔다. 이모 씨 증언을 바탕으로 화가가 천천히 얼굴을 그려나갔다. 이 정도인가요? 비슷해요. 눈은 좀 더 작았던 것 같고 코는 네.
그 정도요. 2시간이 걸려 몽타주가 완성됐다. 평범한 얼굴.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도 기억나지 않을 얼굴. 그러나 이 얼굴이 괴물이다. 저녁 6시. 집에 전화했다. 여보. 응.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조심해서 와요. 지영이는 학교 다녀와서 집에 있어요. 절대 밖에 안 내보냈어요. 고마워. 아내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응. 뉴스 봤어요. 또 아이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조심해요. 우리 지영이. 꼭 지켜요. 그럴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강시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거리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해질녘 이면 골목이 텅 빈다.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 아이일까봐. 밤 10시. 퇴근하려는데 전화가 왔다. 강 형사님. 네. 제보 전화 왔습니다. 몽타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네 아무개가 저 사람 같다고. 주소 확인하고.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날 밤 3곳을 돌았다. 모두 허위 제보였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2시. 지영이 방을 들여다봤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지켜봤다. 준혁이도 어젯밤 이렇게 잤을 것이다. 평화롭게. 내일을 기대하며. 그러나 내일은 오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몽타주를 봤다. 평범한 얼굴. 너는 누구냐? 어디 사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고 있나? 아니면 또 다른 아이를 찾고 있나? 나는 주먹을 쥐었다. 반드시 잡겠다. 내가 누구든, 어디 숨든,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현주를 위해, 준혁이를 위해, 그리고 이 도시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창밖을 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 범인을 찾는 하루가. 나는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잠잘 시간이 없다. 출근해야 한다. 오늘은 청학동으로 가야 한다. 최민지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비록 허위 정보지만 혹시 모른다. 단서가 있을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지영이 방에서 불이 켜졌다. 아이가 일어난 것 같았다. 학교 갈 시간. 아내가 데려다 줄 것이다. 안전하게. 나는 문을 닫았다. 거리로 나섰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어제 준혁이를 구하지 못했다. 오늘은 반드시 범인을 찾아야 한다. 챕터 3 공포의 확산. 수사일지 1970년 8월 28일 강태수 형사. 8월 26일 한강시 수정동에서 9살 여아 납치 미수. 8월 27일 온천동에서 13살 여아 납치 미수. 같은 날 우이동에서 7살 남아 유괴 미수. 모두 유사한 수법.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이들에게 접근. 다행히 모두 미수. 온천동 사건 용의자 검거. 범인명 조성민. 28세 남성. 전과 있음. 강도치상 복역 후 석방. 연쇄살인 사건 연관성 조사 중. 그러나 조성민은 현주양 준혁 군 사건과 무관 판명. 알리바이 확인. 진범은 여전히 오리무중. 시민 공포난로 고조. 학부모들 아이 학교 불참. 반상회마다 범인 검거 촉구. 1970년 9월 5일 정신과 전문의 한민수 박사 및 범죄심리학자 김영희 교수 자문 결과 수령. 범인 프로파일 작성 완료. 추정 연령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키 170cm 내외 왜소한 체격. 반사회성 성격장애 및 소아성애 성향. 가학적 성격 소유자. 시신 낙서 행위는 과시효과 경찰 조롱 의도. 범행을 게임처럼 즐기는 자기애적 성향. 정신병적 증상 가능성 높음. 아동 관련 전과 또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 사회 부적응자. 한강시 내 또는 인근 거주 가능성. 재범 위험성 극히 높음. 해당 프로파일 기반 용의자 선별 작업 착수. 일기. 8월 28일 현주양 사건 8일째. 준혁 군 사건 4흘째. 한강시가 공포에 휩싸였다. 제작 일과 어제. 또 다른 사건들이 터졌다. 수정동에서 9살 여자아이. 낯선 남자가 강아지를 찾아달라며 유인. 다행히 주민이 발견해 구출. 온천동에서 13살 여자아이.
남자가 길을 물으며 접근. 아이가 소리쳐 도망. 우이동에서 7살 남자아이. 남자가 사탕을 주며 따라오라 유혹. 역시 미수. 모두 같은 날. 모두 비슷한 수법. 한강시 전체가 들끓었다. 온천동 사건에서 용의자를 잡았다. 조성민. 28세. 우리는 달려갔다. 신문실. 조성민이 앉아 있었다. 왜소한 체격. 몽타주와 비슷했다. 드디어 잡았다고 생각했다. 8월 20일 저녁. 어디 있었나? 집에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 혼자 살아서. 8월 25일은 역시 집에. 조성민은 땀을 흘렸다. 최 형사가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죽였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럼 왜 아이를 유괴하려 했나? 조성민이 고개를 숙였다. 그냥 예뻐서. 신문에서 봤어요. 연쇄살인 기사. 그거 보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 형사가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가. 박 형사가 말렸다. 이틀간 조사했다. 알리바이 확인. 8월 20일. 조성민은 동네 술집. 주인과 손님들 증언. 8월 25일. PC방 CCTV. 시간 확인됨. 조성민은 범인이 아니었다. 모방범. 신문을 보고 따라한 것. 우리는 다시 원점이었다. 진짜 범인은 여전히 밖에 있다. 9월 5일. 전문가들이 왔다. 한민수 박사. 김영희 교수. 회의실에 모였다. 한 박사가 말했다. 범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자입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소아성애, 가학성, 시신의 낙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범인은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이어받았다. 이런 범죄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범행을 저지릅니다. 점점 대담해집니다. 서장님이 물으셨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왜소한 체격. 사회 부적응자. 아동 전가 가능성. 한강시 거주 확률 높음. 회의 후 교수님께 물었다. 또 범행을 저지를까요? 김 교수는 단호했다. 예. 확실합니다. 언제쯤? 일주일 내로. 심장이 내려앉았다. 일주일. 그 안에 잡아야 한다. 저녁. 거리 순찰. 장림동 골목. 텅 비어 있었다. 아이들이 사라졌다. 한 어머니를 만났다. 범인 잡으셨어요. 아직입니다. 여자는 떨렸다. 우리 딸 7살이에요. 죽은 아이랑 같은 나이. 어떻게 밖에 내보내요? 저 괴물이 있는데. 제발 잡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좌천동으로 갔다. 준혁이가 사라진 골목. 여기도 텅 비었다. 가로등만 쓸쓸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준혁이는 여기서 놀았다. 그리고 사라졌다. 어떻게 유인했을까? 강아지 보러 가자. 엄마가 찾는다. 순진한 아이는 따라갔을 것이다. 돌아오지 못했다. 밤 10시. 경찰서. 제보 전화 15건. 모두 확인했다. 허위. 착오. 비슷한 사람일 뿐. 자정. 집에 전화했다. 여보. 괜찮아요. 지영이는? 자고 있어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범인 잡을 수 있어요.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괴물이 우리 곁에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한강시의 밤. 수많은 불빛. 저 안에 아이들이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는 그들을 지켜야 한다. 프로파일을 다시 봤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왜소한 체격. 반사회성 성격장애. 소아성애. 가학성. 한강시 인구 200만. 그중 몇 명이나 해당할까? 수백. 수천.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시간이 없는데. 일주일. 일주일 내 또 일어난다. 내일부터. 전과자 명단. 정신병원 기록. 모두 확인한다. 코트를 입었다. 집에 가야 한다. 잠깐이라도 자야 한다. 복도를 걸었다. 어두운 계단. 뒤에서 소리.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온몸에 소름. 범인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딘가에서. 웃으며. 후아. 못 잡겠지. 주먹을 쥐었다. 아니다.
반드시 잡는다. 차에 올랐다. 라디오를 켰다. 뉴스. 한강시 연쇄살인. 시민 공포. 경찰 무능. 껐다. 듣기 싫었다. 신호등 앞. 건너편의 남자. 왜소한 체격. 모자를 눌러쓴. 심장이 뛰었다. 저 남자. 혹시. 차에서 내렸다. 걸어갔다. 가까워졌다. 60대 노인이었다. 한숨. 착각이었다. 차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나는 지쳤다. 모든 남자가 범인 같다. 집 앞. 문을 열었다. 아내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여보. 왔어요. 밥 먹어요.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 지영이 방. 문을 열었다. 아이가 자고 있었다. 토끼 인형을 안고. 평화로운 얼굴. 이 평화를 지켜야 한다. 우리 지영이를. 이 도시 모든 아이들을.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주. 준혁이. 프로파일. 범인. 우리가 실패하면 또 아이가 죽는다. 일주일 내로. 천장을 봤다. 범인아. 너는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음 아이를 찾고 있나? 나는 너를 찾을 것이다. 반드시. 현주를 위해. 준혁이를 위해. 살아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새벽 5시. 일어났다. 옷을 입었다. 출근한다. 지금 당장. 시간이 없다. 조용히 나섰다. 차를 몰았다. 경찰서로. 파일이 기다린다. 단서가 어딘가 있다. 반드시. 나는 찾을 것이다. 끝까지. 챕터 4. 또 다른 비극. 수사일지. 1970년 11월 30일. 강태수 형사. 어제 오전 11시 30분경 영선동 영선국민학교 화장실에서 8세 여아 김영미양 시신 발견. 교살로 사망.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감천동 뒷산에서 13살 남아 박경수 군 시신 발견. 돌에 맞아 사망. 두 사건 모두 이전 연쇄살인과 유사성 있음. 그러나 신체에 낙서는 없음. 수법이 다소상이. 동일범인지 모방범인지 판단 어려움. 전 시민이 공분.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하달. 반드시 검거하라는 명령. 수사인력 대폭 증언. 경찰청과 검찰청 합동 수사본부 설치. 현상금 100만원 책정. 검거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 약속. 그러나 여전히 실마리 없음. 1970년 12월 3일. 김영미양 박경수 군 살해범 검거. 범인명 한동석. 29세 남성. 전과 3범. 올해 1월 대전교도 소속방. 한동석 자백.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는 진술.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 정신과 치료 이력 없음. 박현주양 정준혁 군 사건과의 연관성 집중 추궁. 한동석 부인. 알리바이 조사 결과 8월 중순 당시 대구 거주. 목격자 다수 확보. 결론 한동석은 박현주양 정준혁 군 살인과 무관. 모방범으로 판단. 한동석에 대해서는 별건 기소. 박현주양 정준혁 군 사건은 미해결 상태 지속. 진범은 여전히 검거되지 않음. 일기. 11월 30일. 석 달이 지났다. 8월 20일 박현주양. 8월 25일 정준혁 군. 그 이후 석 달간 아무 일도 없었다. 김 교수는 일주일 내 범행이 있을 거라 했다. 하지만 틀렸다.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매일 순찰을 돌았다. 전과자 명단을 샅샅이 뒤졌다. 정신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범인은 사라진 것 같았다. 혹시 한강시를 떠났나? 아니면 죽었나?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제 또 다시 악몽이 시작됐다. 영선국민학교. 여자 화장실. 김영미. 8세. 목이 졸려 죽어 있었다. 신고를 받고 달려갔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떨고 계셨다. 수업 시간에 영미가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돌아와서 담임 선생님이 찾으러 갔더니 교장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화장실로 들어갔다. 칸막이 안쪽 영미가 쓰러져 있었다. 작은 몸. 교복 입은. 목에 손자국. 범인이 맨손으로 목 졸라 죽인 것. 최 형사가 주먹을 쥐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 미친 새끼가. 나는 영미를 내려다봤다.
현주처럼 예쁜 아이였다. 그런데 배에 글씨가 없었다. 사인펜 낙서가 이상했다. 그리고 그날 밤 감천동 뒷산 박경수 13살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죽었다. 경수는 양복점 직공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못 다녔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변을 당했다. 현장을 봤다. 피가 낭자했다. 경수 어머니가 오셨다. 아들 시신을 보고 기절했다. 깨어나서는 오열했다. 집안이 어려워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직공생활을 시켰는데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다니.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두 사건 모두 낙서가 없었다. 수법도 달랐다. 영미는 교살, 경수는 둔기. 현주와 준혁이 사건과 다르다. 그러나 시기가 의심스러웠다. 석 달 만에 또 아이들이 죽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같은 범인일까? 12월 3일 한동석을 잡았다. 29세 전과자 올해 초 출소. 신문실에서 마주봤다. 텅 빈 눈, 감정이 없는 얼굴. 왜 죽였나? 죽여보고 싶었어요. 뭐라고?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어요. 그냥 신의 계시도 받았고요. 최 형사가 테이블을 쳤다. 이 새끼가 미쳤나? 한동석은 웃었다. 미쳤나요? 아마도요. 나는 물었다. 8월에도 아이를 죽였나? 8월요. 박현주, 정준혁. 아, 그 애들요. 신문에서 봤어요. 너였나?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 아니에요. 저는 11월에만 했어요. 알리바이를 조사했다. 8월 중순. 한동석은 대구에 있었다. 친척집, 이모 증언, 이웃 증언, 구멍가게 주인 증언 모두 일치했다. 한동석은 8월에 한강시에 없었다. 현주와 준혁이를 죽인 게 아니다. 또 다른 놈, 또 다른 괴물. 한강시에는 얼마나 많은 괴물이 있는가. 한동석을 보내며 생각했다. 그의 텅 빈 눈, 죽여보고 싶었다는 말. 신의 계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될까? 무엇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나?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 현주를 죽인 놈, 후아 죽였다고 쓴 놈. 그 놈은 여전히 저 밖에 있다. 저녁 6시 박철민 씨를 찾아갔다. 현주 아버지. 석 달 전 동래구로 이사 가셨다. 장림동 집이 견딜 수 없으셨다고. 문을 여셨다. 야윈 얼굴, 백발이 늘으셨다. 형사님, 박씨,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다. 현주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 7살. 영원히 7살. 오늘 뉴스 봤습니다. 또 아이들이. 네. 그 범인 잡으셨다면서요. 네. 그런데요. 그 놈이 우리 현주도. 아닙니다. 박씨 얼굴이 굳었다. 다른 놈입니다. 그럼 우리 현주 죽인 놈은 아직 못 잡으셨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박씨는 한참 말이 없으셨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다. 형사님. 네. 석 달 동안 저희는 기다렸어요. 범인 잡았다는 소식.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씨는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언제쯤 잡으실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박씨는 현주 사진을 봤다. 현주야. 아빠가 못났어. 내 원수도 못 갚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12월. 겨울이 왔다. 현주가 죽은 지 넉 달. 준혁이가 죽은 지 넉 달. 우리는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했다. 차에 올라탔다. 경찰서로 가야 한다. 한동석 기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주와 준혁이 사건. 처음부터 다시.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한강시 또 다시 아동살인. 석 달 만에 재발. 범인 검거했으나 8월 사건과 무관. 진범은 여전히 미상. 시민들 불안 가중. 나는 라디오를 껐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다. 범인아, 너는 어디 있느냐? 넉 달 동안 무엇을 했느냐? 숨어 있었느냐?
아니면 떠나 있었느냐? 돌아올 것이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이냐?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현주를 위해, 준혁이를 위해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했다. 불 켜진 창문들. 모두 사건 때문에 야근 중이다. 나도 들어가야 한다. 오늘 밤도 긴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 잠 안 와도 괜찮다. 지쳐도 괜찮다. 범인을 잡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는다.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바람, 어두운 하늘, 별이 보이지 않았다. 구름에 가려서. 현주와 준혁이도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나를 보고 있을 것이다. 형사님, 범인 잡아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잡을게. 반드시. 건물로 들어갔다. 김복도. 사무실 불빛. 내 책상. 파일들. 모두 현주와 준혁이 이야기. 나는 책상에 앉았다. 파일을 펼쳤다. 다시 시작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찾아낸다. 단서를. 그리고 범인을. 챕터 진범의 체포. 수사일지 1970년 12월 5일 강태수 형사. 한동석에 대한 최종 조사 완료. 김영미양 박경수 군 살해 혐의 인정. 그러나 박현주 양 정준혁 군 사건과는 무관. 한동석 범행 동기. 단순 살인 욕구. 정신 감정 의뢰 예정. 박현주 양 정준혁 군 사건 재수사 착수. 넉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 재검토. 목격자 진술 재확인. 몽타주 재배포. 전과자 명단 재조사. 정신병원 퇴원자 명단 재확인. 현상금 100만원 유지. 수사팀 사기 저하. 일부 팀원 회의감 표출. 그러나 수사 지속. 1970년 12월 15일. 수사 진척 없음. 제보 전화 감소. 시민 관심 저하. 한동석 사건으로 인해 혼선. 일부 시민들은 범인 잡혔다고 해. 그러나 진범은 여전히 미검거. 박현주 양 정준혁 군 사건. 점점 미제 사건화되어가는 중. 일기. 12월 5일. 한동석을 보내며 생각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언제부터 괴물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신문하는 내내 그의 눈을 봤다. 텅 비어 있었다.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죽여보고 싶었다고 말할 때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영미와 경수를 죽였는데 후회가 없다. 양심의 가책도 없다. 그저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이라고. 정신 감정을 받으면 아마 무기징역이나 사형일 것이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인가? 영미와 경수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의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 살 것이다. 한동석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진짜 범인을 찾지 못했다. 현주를 죽인 놈. 준혁이를 죽인 놈. 후아 죽였다고 쓴 놈. 넉 달이 지났다. 넉 달 동안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 전과자를 조사했다. 83명. 모두 무혐의. 정신병원 기록을 뒤졌다. 211명. 관련 없음. 제보 전화. 수백 건. 모두 허탕. 몽타주. 10만 장 배포. 아무 소용 없음.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 12월 15일. 오늘 최 형사가 말했다. 형사님, 이 사건 못 잡는 거 아닙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 형사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 모두 지쳐있다. 넉 달 동안 밤샘 작업. 주말도 없이 일했다. 가족도 못 봤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범인은 온데간데 없다. 사라진 것 같다. 혹시 죽었나? 아니면 한강시를 떠났나? 다른 도시로 갔나?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시민들. 점점 관심이 식어간다. 한동석을 잡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한다. 제보 전화도 줄었다. 신문 기사도 줄었다. 모두 잊어가고 있다. 현주를, 준혁이를.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다. 매일 밤 꿈을 꾼다. 현주가 나온다. 준혁이가 나온다. 형사님, 저희 잊으셨어요. 아니라고 소리치며 깬다. 땀에 젖어서. 아내가 걱정한다. 여보, 괜찮아요. 병원 가봐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 그냥 꿈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다. 나는 무너지고 있다. 천천히. 조금씩.
지영이를 볼 때마다 생각한다. 우리 딸은 살아있다. 11살이 됐다. 키도 컸다. 건강하다. 현주는, 준혁이는 영원히 7살과 5살이다. 그들의 부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박철민 씨, 정동수 씨,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매일 죽은 아이를 생각하며 범인도 못 잡고 그 심정이 어떨까? 오늘 파일을 다시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놓친 게 있나? 혹시 다시 보면 보이지 않을까? 사진들, 현장 사진, 시신 사진, 배에 쓰인 글씨. 청학동 최민지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후아 죽였다. 필적 감정 결과. 동일인. 범인은 한 명. 두 아이를 죽인 한 명. 그 한 명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목격자 진술. 택시기사 이모 씨. 30대 남자. 왜소한 체격. 평범한 얼굴. 준혁이를 데리고 택시 탑승. 충무동까지 이동. 그리고 사라짐. 우리는 그 택시를 찾지 못했다. 기록이 없다. 당시 수백 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 어느 택시였는지 특정 불가. 이모 씨도 기억 못한다. 번호판을 못 봤다고. 또 하나의 막다른 길. 몽타주를 봤다. 평범한 얼굴. 이 얼굴을 한강시 어딘가에서 봤을 것이다. 누군가는 알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왜 제보가 없나? 혹시 몽타주가 잘못됐나? 실제 얼굴과 다른가? 아니면 범인이 정말 평범해서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인가?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12월. 올해가 거의 끝나간다. 현주가 죽은 지 넉 달. 곧 5달이 된다. 시간은 흐르는데 우리는 제자리다.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응.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지영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엄마가 데려다 준대요. 그래. 조심하라고 해. 알았어요. 여보. 응.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요. 응. 지영이가 물어봤어요. 올해는 아빠랑 같이 케이크 먹을 수 있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 열흘 남았다. 그때까지 사건이 해결될까? 아마 아닐 것이다. 미안해. 아마 힘들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지영이한테 말할게요. 전화를 끊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형사로서도 실패하고 아버지로서도 실패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책상에 엎드렸다. 눈을 감았다. 현주가 보였다. 준혁이가 보였다. 형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잊지 마세요. 눈을 떴다. 눈물이 흘렀다. 나도 모르게. 최 형사가 들어왔다. 형사님, 응. 괜찮으세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 최 형사는 커피를 건넸다. 마셔요. 고마워. 우리 둘 다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하나? 범인 못 잡았다고. 우리 무능하다고.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최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형사님. 응. 저. 계속할 수 있을까요? 1. 나는 커피를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해야지. 뭐. 다른 도리가 없잖아.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그는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파일을 다시 펼쳤다. 다시 본다. 또 본다. 계속 본다. 언젠가는 보일 것이다. 단서가, 실마리가, 범인으로 가는 길이. 반드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현주를 위해, 준혁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밤이 깊어갔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한강시가 하얗게 변해갔다. 나는 계속 파일을 봤다. 새벽까지. 동이 틀 때까지. 범인을 찾을 때까지. 챕터 6 절망의 겨울. 수사일지 1970년 12월 20일. 강태수 형사. 수사 진척 없음. 현상금 100만원 공고. 몽타주 전단지 10만 장 배포. 한강시 저녁 게시. 신문 방송 대대적 포도. 그러나 유력한 제보 없음. 수백 건 전화 접수. 모두 허위이거나 오인. 동종 전과자 83명 전원 조사. 알리바이 확인 및 혐의 없음. 정신병원 입원 환자 211명 조사. 관련성 없음. 범인의 윤곽.
키 170cm 내외, 왜소한 체격,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러나 이것만으론 특정 불가. 수사팀 사기 저하. 일부 팀원들 회의감 표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일기. 12월 20일.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한강시가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검다. 현주양 사건 4개월. 준혁 군 사건 4개월.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다. 10만 장의 전단지. 거리마다 붙었다. 전봇대에. 담벼락에. 상가 유리창에. 몽타주가 한강시를 뒤덮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다. 100만 원. 거금이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2,000원. 100만 원이면 500가마. 그런데도 제보가 없다. 아니, 제보는 많다. 너무 많다. 하지만 모두 헛것이다. 오늘도 15건 확인했다. 우리 동네 아무개, 우리 친척 누구, 직장 동료, 아파트 경비원, 모두 달려갔다. 모두 허탕이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 그뿐이다. 밤마다 전화가 온다. 강 형사님, 또 제보 들어왔습니다. 달려간다. 확인한다. 아니다. 돌아온다. 반복이다. 끝없는 반복. 전과자 명단 83명. 한 명씩 만났다. 어디 있었나? 무엇을 했나? 증거를 대라.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다. 모두 무혐의였다. 정신병원 211명. 기록을 뒤졌다. 폭력성, 성범죄, 아동학대. 해당자를 찾았다. 만났다. 조사했다. 관련 없었다.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 완전히. 철저하게. 오늘 박 형사가 말했다. 형사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이 사건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를 봤다. 4개월 전보다 10년은 늙었다. 우리 모두 그렇다. 최 형사도, 나도. 밤샘 작업, 주말 없는 근무, 가족과 떨어진 시간. 그런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박 형사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이 죽어 있었다. 저녁, 집에 갔다. 오랜만이었다. 일찍 들어간 건 지영이가 달려왔다. 아빠, 오랜만이다. 응. 아빠 요즘 안 보여. 미안. 바빴어. 지영이가 물었다. 아빠, 나쁜 사람 잡았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이야. 언제 잡아? 모르겠어. 지영이 얼굴이 어두워졌다. 친구들이 그래. 지영이 아빠 형사인데 왜 못 잡냐고.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해. 아빠가 못나서. 지영이가 안아왔다. 괜찮아 아빠. 힘내. 11살 딸이 나를 위로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렸다. 오랜만에 함께 먹었다. 밥맛이 없었다. 목이 메었다. 억지로 삼켰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응. 크리스마스. 지영이가 기대하고 있어요. 올해는 아빠랑 같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아마 힘들 것 같아. 아내는 한숨 쉬었다. 알았어요. 지영이 재웠다. 그림책을 읽어줬다. 아이는 웃었다. 나도 웃으려 했다. 입가만 올라갔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밤. 책상 앞에 앉았다. 파일을 펼쳤다. 또 본다. 100번도 더 본 내용. 사진. 보고서. 진술서. 익숙하다. 외울 정도로.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단서가. 실마리가. 아무것도. 창밖을 봤다. 눈이 내렸다. 하얀 눈. 세상을 덮는다. 모든 것을 감춘다. 범인도 저 눈 아래 숨었나. 보이지 않게. 찾을 수 없게. 전화벨이 울렸다. 밤 11시. 받았다. 강 형사님. 네. 제보 왔습니다. 또 제보. 어디죠? 남구 대연동. 신고자 말로는 확실하다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코트를 입었다. 아내가 나왔다. 또 나가요. 응. 제보 들어와서. 아내는 아무 말 없었다. 그저 봤다. 지친 눈으로. 나를. 미안해. 조심해요. 나섰다.
눈 내리는 거리. 차를 몰았다. 대연동까지. 제보자를 만났다. 아파트 경비원. 3층에 사는 남자요. 몽타주랑 똑같아요. 확실해요. 3층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이 열렸다. 50대 남자. 키 180. 뚱뚱한 체격. 전혀 아니었다. 실례했습니다. 차로 돌아왔다. 허탈했다. 또 헛걸음. 집으로 가는 길. 눈은 계속 내렸다. 와이퍼가 움직였다. 좌우로. 좌우로. 최면 같았다. 눈이 감겼다. 아차. 정신 차렸다. 위험했다. 졸음운전. 커피를 마셨다. 식은 커피. 스디슨. 집에 도착. 새벽 2시. 조용히 들어갔다. 모두 자고 있었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현주가 보였다. 준혁이가 보였다. 형사님, 우리 잊으셨어요. 아니야. 잊지 않았어. 매일 생각해. 그런데 못 찾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베개가 젖었다. 나는 울었다. 소리 없이. 형사 강태수. 48세. 무너지고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챕터 7 끝나지 않는 추적. 수사일지. 1971년 3월 15일. 강태수 형사. 사건 발생 7개월째. 새로운 단서 없음. 수사팀 인원 축소. 다른 사건들로 인력 재배치. 나와 최 형사 박 형사만 남아 사건 지속 수사. 지난 6개월간 조사한 용의자 347명. 모두 무혐의. 범인은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아니면 이미 한강시를 떠났는가? 혹은 사망했는가? 여러 가설 검토 중. 그러나 확증 없음. 피해자 가족들 정기적 면담 지속. 박철민 씨는 이사를 갔다. 장림동 집이 견딜 수 없었다고. 정동수 씨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 범인 잡았습니까? 나는 매번 고개를 숙인다. 일기. 3월 15일. 봄이 왔다. 거리에 꽃이 피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생명이 돌아왔다. 그러나 내 마음엔 여전히 겨울이다. 7개월. 현주양 사건 7개월. 준혁 군 사건 7개월. 반년도 더 지났다. 수사팀이 해체됐다.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다. 우리 셋만 남았다. 최 형사, 박 형사, 그리고 나. 다른 형사들은 모두 떠났다. 새로운 사건으로. 서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강 형사, 이 사건 이제 정리해야 하지 않나. 정리라니. 미제로 돌리자는 말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서장님은 한숨 쉬셨다. 알았네. 하지만 인력은 줄여야 해. 그렇게 우리 셋이 됐다. 매일 아침 출근한다. 파일을 펼친다. 다시 본다. 또 본다. 혹시 놓친 게 있나? 혹시 다시 보면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파일은 그저 파일이다. 100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변하지 않는다. 최 형사가 말한다. 형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박 형사도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할 만큼 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할 만큼 했다고. 아니다. 아직 못했다. 범인을 못 잡았다. 그게 우리 일 아닌가? 오늘 또 정동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사님, 우리 준혁이 범인 잡혔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입니다. 전화기 넘어 침묵. 긴 침묵. 그러다 한숨.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잘못 아니에요. 다만 언젠가는 네, 반드시. 전화를 끊었다. 책상에 엎드렸다. 7개월 동안 무엇을 한 거냐? 347명 조사. 전과자. 정신병원 환자. 제보자들. 모두 아니었다. 범인은 어디 있나? 한강시에 있나? 아니면 떠났나? 죽었나? 살아있나? 알 수 없다. 아무것도. 저녁. 장림동을 찾아갔다. 박현주 양 집. 이젠 다른 사람이 산다. 대문 앞에 섰다. 7개월 전. 여기서 현주가 나왔다. 핫도그 사러. 집에서 5분 거리.
그 짧은 거리에서 사라졌다. 돌아오지 못했다. 좌천동으로 갔다. 정준혁 군집 골목 어기. 여기서 준혁이가 놀았다. 저녁 7시. 그리고 사라졌다. 범인이 데려갔다. 어떻게 유인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알 수 없다. 단서가 없다. 밤. 집에 돌아왔다. 지영이가 공부하고 있었다. 아빠. 응.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 아빠 봐. 그림을 봤다. 아빠, 엄마, 지영이 손을 잡고 웃고 있다. 예쁘다. 지영이가 물었다. 아빠. 응. 나쁜 사람. 아직도 못 잡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지영이는 아무 말 없었다. 그저 나를 봤다. 안쓰러운 눈으로. 11살 딸이 아버지를 동정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웠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응. 이제 그만해요. 이 사건 놔요. 나는 천장을 봤다. 못 놔. 왜요? 약속했어. 누구한테요? 현주한테. 준혁이한테. 반드시 잡는다고. 아내는 한숨 쉬었다. 여보. 그 애들 이미 죽었어요. 알아. 그런데 범인은 살아있어. 저 어딘가에 숨쉬고 있어. 웃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를 비웃으며. 나는 그걸 참을 수 없어.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등을 돌렸다. 나는 혼자 남았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현주가 나온다. 준혁이가 나온다. 매일 밤. 같은 꿈. 형사님, 저희 잊으셨어요. 아니야. 매일 생각해. 그럼 왜 못 잡아요? 범인. 미안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못 찾겠어. 형사님 거짓말쟁이.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잡는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을 떴다. 땀에 젖어 있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일어났다.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옷을 입었다. 조용히 나섰다. 새벽거리. 텅 비어 있었다. 차를 몰았다. 경찰서로. 사무실. 불을 켰다. 책상에 앉았다. 파일을 펼쳤다. 또 본다. 700번째쯤 되는. 그러나 멈출 수 없다. 멈추면 끝이다. 영원히. 미제로. 범인은 잡히지 않는다. 현주는, 준혁이는 떠도는 혼이 된다. 원한을 품은 채. 나는 그럴 수 없다. 계속한다. 끝까지. 범인을 찾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쓰러질 때까지. 창밖이 밝아졌다. 아침이 왔다. 또 하루. 범인을 찾는 하루. 나는 파일을 덮지 않았다. 계속 봤다. 끝까지. 챕터 8 시호의 그림자. 수사일지. 1980년 8월 20일. 강태수 형사. 사건 발생 10년. 공소시효 5년 남음. 그동안 수많은 용의자 조사. 정신감정 전문가 자문. 범죄심리학자 의견 청취. 범인 프로파일링. 정신질환 보유 20대 30대 남성. 소아성의 성향. 가학적 성격. 사회 부적응자. 그러나 여전히 특정 불가. 한강시 인구 200만. 그중 한 명.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다. 나는 여전히 이 사건만 맡고 있다. 주변에선 집착이라고 한다. 나는 책임이라고 탑한다. 1980년 9월 3일. 1975년 8월 24일 밤 택시 탑승 목격 정보 재검토. 당시 택시기사 이모 씨 진술. 30대 남성과 아동이 좌천동에서 충무동까지 이동. 그러나 택시기사 신원 불명확. 당시 수많은 택시 운행 기록 중 특정 불가. 해당 목격자 재접촉 시도했으나 실패. 또 하나의 실마리가 사라짐. 일기. 8월 20일. 10년이 흘렀다. 박현주 양이 죽은 지 10년. 정준혁 군이 죽은 지 10년. 나는 늙었다. 47.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있다. 팩발. 주름. 깊게 패인 눈가. 10년 전 나는 어디 갔나? 지영이는 이제 17이다. 고등학생.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키가 나보다 크다. 예쁜 숙녀가 됐다. 10년. 세월은 흘렀다. 모든 게 변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 이 사건. 미해결.
오늘 파일을 펼쳤다. 10년 된 사진들. 색이 바랬다. 현주의 웃는 얼굴. 준혁이의 장난스러운 표정. 이 아이들은 영원히 7살과 5살이다. 나는 늙어가는데. 아내가 말한다. 여보, 이제 그만 놔요. 10년이에요. 10년. 그만 놔요. 자신을 용서해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5년. 5년 후면 공소시효다. 그때까지는. 아내는 한숨 쉰다. 알았어요. 그러나 눈빛이 말한다. 당신은 미쳤어요. 맞다. 나는 미쳤다. 10년 동안 이 사건에 미쳐 살았다. 9월 3일. 오늘 10년 전 택시 기록을 다시 봤다. 이모 씨 진술. 30대 남성. 준혁이를 데리고 좌천동에서 충무동까지. 밤 10시. 그 남자가 범인이었을 것이다.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택시를 찾지 못했다. 당시 한강시 택시 473대. 그중 어느 것이었나? 기록이 없다. 배차 기록, 운행일지. 모두 불완전하다. 10년 전 시스템. 지금과 다르다. 추적 불가. 이모 씨를 다시 찾았다. 60대가 됐다.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준혁이를 태운 택시. 이모 씨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너무 오래됐어요. 번호판은 못 봤어요. 그냥 손 들어서 세웠죠. 어느 회사 택시였나요? 글쎄요. 까만색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파란색이었나? 모르겠어요. 이모 씨 눈에 눈물. 죄송합니다. 도움이 못 돼서.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다. 만약 그때 택시를 찾았더라면, 만약 기사를 만났더라면, 범인을 잡았을까? 준혁이를 구했을까? 만약, 이 단어가 나를 괴롭힌다. 10년 동안. 밤. 최 형사가 전화했다. 형사님. 응. 오늘 술 한잔 어때요? 좋지. 포장마차. 소주. 최 형사가 말했다. 형사님. 10년이에요. 알아. 우리 할 만큼 했어요. 나는 소주를 마셨다. 쓰고 맵다. 최 형사가 계속했다. 이제 놔요. 자신을 용서해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그저 운이 없었던 거죠. 운. 나는 웃었다. 운이라. 그래. 운이 없었지. 현주도. 준혁이도. 우리도. 모두. 최 형사가 손을 잡았다. 형사님. 저 걱정돼요. 당신이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나는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 안 쓰러져. 5년. 5년만 더. 그때까지 버틸 거야. 최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 돌아왔다. 모두 자고 있었다. 지영이 방. 문을 열었다. 참고서가 쌓여 있다. 책상에 불이 켜져 있다. 공부하다 잤나 보다. 이불을 덮어줬다. 지영이가 중얼거렸다. 아빠. 응. 자고 있구나. 나는 한참 봤다. 17. 10년 전 7살이던 아이. 이렇게 컸다. 살아서. 건강하게. 현주는, 준혁이는 자라지 못했다. 영원히. 책상에 앉았다. 파일을 펼쳤다. 또 본다. 10년째. 같은 자료. 같은 사진. 같은 진술. 새로운 건 없다. 그러나 본다. 계속. 범인아. 너는 어디 있느냐? 1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후회하느냐? 아니면 잊었느냐? 나는 잊지 않았다. 절대. 5년 후. 공소시효. 그때까지. 나는 너를 찾을 것이다. 반드시.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다. 밝은 달. 현주와 준혁이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하늘에서. 나를 보며. 뭐라 할까? 형사님. 10년이에요. 아직도 못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10년. 10년을 울었다. 그리고 앞으로 5년을 더 울 것이다. 범인을 찾을 때까지. 아니면 시효가 끝날 때까지. 챕터 9 영원한 미제. 수사일지.
1990년 8월 25일 강태수 형사. 오늘 공소시효 만료. 박현주 양 사건 15년. 정준혁 군 사건 15년. 범인 미검거. 영구 미제 사건으로 종결. 15년간 조사한 용의자 총 1234명. 모두 무혐의. 지난 15년 나는 이 사건만 생각하며 살았다. 다른 사건들도 맡았지만 마음은 늘 여기 있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끝이다. 1990년 8월 27일 한강시 서부경찰서 앞으로 소포 도착. 수신인 강태수 형사. 발신인 주소 불명. 필적 여성으로 추정. 내용물 확인. 검은색 사인펜 일자루. 찢어진 흰색 천조각. 그리고 편지 한 통. 편지 내용 분석 완료. 범인 신원 추정 가능. 1980년 8월 3일 교통사고 사망자 명단 대조. 한강시 좌천동 거주 남성 추정. 당시 35세.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불가. 법적 처벌 불가능. 일기. 8월 25일. 오늘. 끝났다. 공소시효. 만료. 15년. 15년 동안 찾던 범인. 이제 찾아도 소용없다. 처벌할 수 없다. 법이 그렇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다. 파일을 펼쳤다. 15년 된 사진들. 색이 완전히 바랬다. 현주의 웃는 얼굴. 희미하다. 준혁이의 장난스러운 표정. 흐릿하다. 이 아이들은 영원히 7살과 5살이다. 나는 57이 됐는데 내년이면 정년이다. 30년 형사생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해결하지 못했다. 실패. 완전한 실패. 파일을 덮었다. 이제 됐다. 끝이다. 8월 27일. 출근했다. 책상 위에 소포. 누가 보냈나? 이름이 없다. 주소도 없다. 열었다. 검은색 사인펜. 찢어진 천조각. 그리고 편지. 손이 떨렸다.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형사님께 15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죽은 자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1980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사인펜, 아이 옷처럼 보이는 천조각들, 그리고 남편의 일기장. 일기에는 1970년 8월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들킬 뻔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 후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신문에서 봤던 그 사건을, 배에 쓰였던 그 글씨를. 후아 죽였다.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8살과 5살. 만약 세상이 알게 된다면 제 아이들은 살인마의 자식이 됩니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평생 그 굴레를 벗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이 결혼하고 독립할 때까지. 이제 큰 아이는 33, 작은 아이는 30.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형사님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간 범인을 찾으신 형사님께,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이들의 부모님께. 범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전해주십시오. 저도 10년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죽은 아이들이 저를 보며 묻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재벌입니다. 평생 지고 갈 죄입니다. 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죄인. 편지를 다 읽었다.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그저 앉아 있었다. 한참. 오래. 범인. 찾았다. 15년 만에. 그러나 죽었다. 10년 전에 우리가 찾아 헤맬 때 이미 죽어 있었다. 웃음이 나왔다. 웃다가 울었다. 소리내어. 동료들이 달려왔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나는 편지를 건넸다. 읽어봐. 최 형사가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박 형사도 읽었다.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오래. 오후. 박철민 씨 댁을 찾아갔다. 현주양 아버지. 이제 60이 넘으셨다.
완전히 백발. 형사님, 팍씨, 범인, 찾으셨습니까? 편지를 건넸다. 팍씨는 천천히 읽으셨다. 한참.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니. 적어도 누구였는지는 아니까요. 처벌은 못하시겠지만, 팍씨는 울지 않으셨다. 아마 눈물이 다 말랐을 것이다. 정동수 씨께도 찾아갔다. 준혁이 아버지. 편지를 드렸다. 읽으시더니 우셨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사님. 15년간 제가 고생한 게 아니라고. 제가 무능해서 못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다. 8월 30일. 내일 정년퇴직이다. 오늘 마지막 출근. 사건 파일을 정리했다. 현주와 준혁이의 사진. 범인 아내가 보낸 편지. 모두 상자에 넣었다. 증거보관소로 간다.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림동을 지나갔다. 현준의 집 앞. 이젠 완전히 다른 동네. 재개발됐다. 새 건물. 새 사람들. 좌천동도 갔다. 준혁이네 골목. 여기도 변했다. 아파트가 들어섰다. 모든 게 변했다. 15년. 세월. 그러나 내 기억 속엔 여전히 그날이 있다. 1970년 8월.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맞았다. 여보.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아내가 안 와왔다. 수고했어요. 이제 쉬어요. 지영이가 왔다. 27. 회사원. 아빠.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 쉴게. 밤. 책상에 앉았다. 15년 동안 매일 앉던 자리. 파일은 없다. 이미 보냈다. 그러나 기억은 있다. 선명하게. 현주. 준혁이. 그리고 범인. 이름도 모른다. 얼굴도 모른다. 다만 죽었다는 것만 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현주와 준혁이. 저기 있을까? 나를 보고 있을까? 형사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쉴게. 눈을 감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